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 멜포메네어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난 편이 다리우스 1세의 스키티아 원정이라는 거대한 군사 서사였다면 오늘은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척박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해안에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문명의 씨앗을 심고 수백 년간 뿌리내렸는가. 키레네 식민서사의 구조, 식민자와 토착민의 상호작용, 그리고 고대 지중해의 지정학적 지형을 입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5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미뉴아이족의 이주와 바토스 왕조의 형성. 둘째, 식민도시와 토착 리비아인의 상호작용. 셋째, 초기 정치 구조의 변동과 데모낙스의 개혁. 넷째, 고고학과 에피그래피 자료를 통한 교차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와 스키티아와의 비교를 통한 헤로도토스 세계관의 완성. 각 주제가 독립적으로도 서로 맞물려서도 흥미롭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키레네라는 도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합니다. 키레네의 건국 서사는 리비아에서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 기원을 아르고나우타이의 후손인 미뉴아이족의 이주라는 그리스 본토의 신화적 역사적 맥락과 깊이 연동시킵니다. 식민지가 범그리스적 전승과 맺는 강한 연대감을 부여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입니다. 정착의 지난한 여정과 식민개척의 기원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키레네 서사의 출발점은 에게해의 렘노스 섬입니다. 렘노스에서 펠라스고이인들에게 쫓겨난 미뉴아이족은 펠로폰네소스의 라케다이몬, 즉 스파르타로 피신했습니다. 이들은 타위게토스 산에 진을 치고 스파르타인들에게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초기에는 혼인관계를 맺으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커진 미뉴아이족이 왕권을 요구하고 오만하게 행동하자 라케다이몬인들은 이들을 투옥하고 사형에 처하려 했습니다. 이 내부적 긴장 속에서 미뉴아이족의 목숨을 구하고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파르타의 왕족이자 섭정이었던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전설적 인물 카드모스가 남긴 페니키아인들이 거주하던 칼리스테 섬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인들을 설득하여 미뉴아이족의 목숨을 구하고 그들 중 일부를 자신의 식민 이주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이 섬은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테라라 불리게 됩니다. 한편 테라로 향하지 않고 펠로폰네소스에 남은 미뉴아이족의 다수는 레프레움, 마키스투스 등 6개의 도시를 세웠으나 훗날 앨리스인들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분기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집단은 섬으로, 다른 집단은 본토로. 이주와 정복이 일상화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 초기 팽창사의 전형적인 단면입니다. 그리고 테라 섬에 정착한 이 집단이 훗날 키레네를 건설하는 직접적 모국이 됩니다. 테라 섬에 정착한 지 수세대가 지난 기원전 7세기의 어느 날 테라의 왕 그리노스가 델포이에 방문했다가 피티아로부터 뜬금없는 신탁을 받습니다. 리비아의 도시를 건설하라. 당시 테라인들은 리비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미지의 땅으로 떠나기를 꺼려하여 신탁을 무시하고 귀환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신의 징벌로 테라에는 7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제외한 모든 초목이 말라붙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하여 다시 델포이를 찾은 테라인들에게 피티아는 리비아 식민지 건설을 재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키레네 자체 전승의 다른 버전입니다.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를 가진 바토스가 목소리를 치료하기 위해 델포이를 찾았는데 신탁은 질병 치료 대신 그를 리비아 식민시의 건설자이자 왕으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두 전승이 서로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식민 개척이 인간의 자발적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기근이라는 환경적 압박과 신탁이라는 절대적 권위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것. 이는 식민 개척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테라인들이 리비아의 영구적인 정착지를 구축하기까지는 연이은 실패와 재시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3단계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1단계는 고립입니다. 바토스를 필두로 50노선 2척이 출발하여 플라테아라는 외딴 섬에 도달했습니다. 2년간 정착했지만 식량 부족 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시 델포이로 향해 신탁을 완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리비아 본토에 닿지 않았다는 질책만 듣고 되돌아옵니다.
2단계는 본토 진입입니다. 마침내 본토 상륙에 성공하여 아지리스라는 쾌적한 계곡 지대에 정착했습니다. 6년간 머물며 생태에 적응하고 토착 리비아인들과 첫 직접적 교류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3단계는 최종 정착입니다. 리비아인들이 더 좋은 땅을 보여주겠다며 서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가장 비옥한 이라사 지역을 밤에 통과하게 하여 아폴론의 샘이 있는 고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기원전 631년경 바로 이 자리에 키레네가 세워졌습니다. 이 상세한 3단계 묘사는 고대인들이 미지의 땅의 영구적인 정착지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막대한 인내와 지리적 탐측, 생태적 시행착오를 동반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침내 리비아인들의 유도로 하늘의 구멍이 난 곳이라 불리는 비옥한 고원에 도달한 그리스인들. 아폴론의 샘, 그리스어로 퀴레를 중심으로 그들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로 키레네입니다. 이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시의 이름이 왕의 이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흐르는 샘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키레네가 북아프리카 자연 환경과 얼마나 긴밀하게 접합되어 탄생한 도시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비옥한 고원을 기반으로 키레네는 고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하는 그리스 식민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식민도시와 토착민의 상호작용입니다. 키레네 서사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인과 토착 리비아인 사이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는 단순한 문명 대 야만의 이분법을 넘어 교역, 혼인, 동맹, 기만, 전쟁이 치밀하게 뒤엉킨 동태적 관계망을 그려냅니다. 동맹, 갈등, 그리고 문화적 혼종성이라는 세 단어가 이 섹션의 핵심입니다. 아지리스에서 6년을 보낸 후 리비아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더 나은 땅을 주겠다고 설득하여 이동시킵니다. 이때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리비아인들은 자신들의 영토 중 가장 부유하고 비옥한 지역인 이라사를 그리스인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밤 시간에만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토착민들이 그리스 이주민들을 맹목적으로 환대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이익인 최고의 농경지를 보호하면서 이주민들을 전략적으로 통제 가능한 외곽으로 유도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의 최종 입지가 그리스인의 압도적 무력이 아니라 리비아인들의 고도의 기만술과 주도권 아래 결정되었다는 점은 지중해 식민서사에서 매우 드문 현실적 묘사입니다. 무력이 아닌 기만과 협상에 의해 식민지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식민자와 토착민의 만남은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깊은 층위에서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바토스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그리스어로는 말을 더듬는 자를 뜻하지만 리비아 현지 언어로는 왕을 의미합니다. 식민지 지도자를 토착민들에게도 권위 있는 존재로 포장하기 위해 다문화적 타이틀을 채택한 것입니다. 문화적 융합은 종교와 식습관에서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키레네의 그리스 여성들이 이집트 이시스 여신을 숭배하는 리비아 토착 관습에 동화되어 암소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을 지켰습니다. 바르케의 여성들 역시 암소와 돼지고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교혼. 식민 초기 파견된 인구의 절대 다수는 남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현지 리비아 여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토착민의 종교적 터부와 관습이 헬레니즘 가문 내부로 깊숙이 이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교혼이 키레네를 단절된 그리스 요새가 아니라 혼종적 정체성을 띤 유기적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공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토스 2세 시기의 델포이 신탁이 전 그리스인에게 리비아로의 이주를 독려하면서 갈등의 도화선이 점화됩니다. 대규모로 유입된 펠로폰네소스, 크레타, 에게해, 섬 출신 이주민들은 토착 리비아인들의 영토를 무력으로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리비아 부족의 왕 아디크라는 이집트의 파라오 아프리에스에게 군사적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라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키레네의 중장보병들은 이집트 정규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무려 7,000명의 이집트 중장보병이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라사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키레네가 토착민의 저항을 물리치고 강력한 독립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리비아인들이 그리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집트, 이후에는 페르시아와 같은 외부 제국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다극적 지정학 구조를 낳는 계기가 됩니다. 외부의 도전을 물리친 키레네는 이번에는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제4대 아르케실라오스 2세. 역사는 그를 잔혹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형제들이 키레네를 이탈하여 토착 리비아인들과 결속, 내륙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바르케입니다. 형제들의 선동을 받은 리비아 부족들이 아르케실라오스 2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를 진압하러 출정한 키레네 군대는 레우콘 전투에서 7,000명의 중장보병을 잃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왕권의 군사적 기반이 일거에 붕괴했고 아르케실라오스 2세는 결국 형제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바르케는 창건 초기부터 키레네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었으며 키레네보다 토착 리비아 세력과 훨씬 더 긴밀한 혼혈 및 정치적 결속을 보이는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식민 도시에서 분열한 두 개의 그리스 도시가 서로 적대하며 리비아 땅에 공존하는 복잡한 지정학적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군주제의 위기와 데모낙스의 등장. 초기 키레네는 바토스 가문이 세습하는 강력한 군주제였습니다. 그러나 토착민과의 전쟁, 대규모 다국적 이민자의 유입, 내부 권력 다툼은 이 군주제의 심각한 정치-사회적 모순을 야기했습니다. 키레네는 왕권, 기존 귀족, 새로 유입된 민중 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치체제 개편을 시도합니다. 데모낙스의 개혁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토스 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토스 왕조가 약 2세기에 걸쳐 군주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에는 세 가지 독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실피움 무역의 독점입니다. 실피움은 키레네 지역에서만 자생하던 희귀 약용식물로 고대 지중해 전역에서 요리와 의학에 두루 쓰이며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독점 교역의 통제권이 왕실의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는 기원전 460년경 은화 드라크마에 실피움 식물이 새겨졌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둘째는 식민지 영토 분배권과 신성한 영지 소유입니다.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권한이 왕에게 있었다는 것은 곧 왕이 모든 이주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최고사제직 겸임을 통한 종교적 권위입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적 권위의 결합. 이 3중의 독점이 바토스 왕조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레우콘 전투의 참패로 군사적 기반이 무너지고 새로 유입된 다수 이주민들이 더 이상 불리한 토지 분배와 왕실의 독점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제5대 바토스 3세 시기 극도로 혼란해진 내정을 수습하기 위해 키레네인들은 델포이 신탁의 조언을 받아들여 펠로폰네소스의 아르카디아 만티네이아에서 데모낙스를 중재자로 초빙했습니다. 아테네의 입법가 솔론이나 클레이스테네스에 비견되는 이 인물은 키레네의 전통적인 혈연 중심 사회를 세 개의 새로운 부족 즉 모이라로 재편했습니다. 제1부족은 테라인들과 페리오이코이 즉 건국 세력과 주변부 거주민들로 구성됩니다. 제2부족은 펠로폰네소스인들과 크레타인들, 바토스 2세 때 대규모로 유입된 후발 이주민들입니다. 제3부족은 기타 섬 출신 사람들로 다양한 에게해, 군도 출신 이주민들에게 독립적 발언권을 보장했습니다. 이 3부족 체제는 소수 귀족의 지배력을 희석시키고 출신 지역에 기반하여 새 이주민들을 동등한 시민단에 통합시키는 혁신적인 기능 체계였습니다. 특히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1부족에 포함된 페리오이코이, 주변 거주민의 정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테라 하층민이라 주장하지만 헤로도토스의 용례를 종합할 때 이들이 키레네 외곽에 거주하며 식민 도시에 편입된 반농경 리비아 토착민들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데모낙스의 개혁이 순수한 그리스인들만의 결속을 넘어 제한적이나마 토착 세력을 키레네의 하위 시민체계로 포섭하려 한 고대 식민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타협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데모낙스의 개혁이 달성하려 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권력 분산입니다. 왕의 권한을 종교적 제사와 전통적 영지로 축소하고 이전의 왕이 독점하던 모든 행정권과 공공재산 통제권을 민회로 이관했습니다. 둘째는 사회 통합입니다.
출신 지역 기반의 부족 재편으로 혈연 중심 귀족 지배력을 희석시키고 다양한 백영의 이주민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셋째는 토착민 포섭입니다. 페리오이코이의 정체를 리비아 토착민으로 해석한다면 이 개혁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허물려 한 매우 드문 시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안정적인 헌정체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토스 3세의 아들 아르케실라오스 3세와 그의 어머니 페레티메가 데모낙스의 헌법을 전면 거부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축소된 왕권을 참지 못한 아르케실라오스 3세는 사모스 섬으로 망명하여 용병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페레티메는 키프로스에서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권력을 탈환한 아르케실라오스 3세는 민주파와 귀족 다수를 잔혹하게 숙청했으나 페르시아의 속국이 됨으로써 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바르케로 도피했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분노한 페레티메는 이집트의 페르시아 총독 아리안데스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페르시아의 대군이 리비아에 상륙하여 바르케를 포위 공격 함락시킨 뒤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아테네, 바르케, 키레네, 이집트.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외세 개입의 연쇄가 결국 한 여인의 복수욕에서 촉발되었다는 사실. 바토스 왕조 초기의 정치 구조가 내부적 역량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취약하고 외세 의존적이었음을 증명하는 핏빛 결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헤로도토스 서사와 실제 유물의 정합성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식민서사는 기원전 5세기 중엽 그가 현지에서 수집한 구술 전승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대 고고학과 명문비문 자료는 헤로도토스의 서술이 가진 역사적 핵심을 입증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떻게 서사가 윤색되고 재창조되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1922년 키레네 유적에서 발견된 키레네 건국 결의문은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제작된 석비로 그 하단에 기원전 7세기 테라에서 키레네로 출발할 당시 식민자들이 맺은 원래의 서약 필사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문은 헤로도토스의 서술과 결정적인 일치점과 불일치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탁의 명분에 관해서 헤로도토스는 바토스가 말더듬증을 고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신탁을 받았다고 서술합니다. 반면 건국 결의문에는 바토스의 장애 언급이 전무하고 아폴론이 자발적으로 식민 개척을 지시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기원전 4세기에 키레네인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지배 하에서 왕조의 신성하고 합법적인 기원을 증명하기 위해 우발적 서사를 배제하고 아폴론의 절대적 명령을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발과 처벌에 관해서 헤로도토스는 징집 구성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쳤지만 건국 결의문에는 가구당 아들 1명이라는 구체적인 징집 할당량과 합류 거부 시 사형 및 재산 몰수라는 엄격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식민이 낭만적 탐험이 아니라 가뭄과 기아에 직면한 모국 테라의 극단적 생존 정책이자 국가 통제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귀환 조건에 관해서도 흥미롭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테라 주민들이 화살을 쏘아 상륙을 거부했다고 서술하지만 건국 결의문에는 5년 의무 복무 기간과 5년 후 실패 시 귀환권 보장이라는 합리적인 법적 안전장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화살 묘사는 갈등을 극화한 서사적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불일치들은 기원전 4세기 키레네인들이 건국 서사를 정치적 제도적으로 다듬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을 의무적으로 징집하여 파견했다는 핵심 사실 자체는 두 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여 식민 과정의 역사적 신빙성을 확고히 담보합니다. 텍스트 너머 땅속의 유물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토스 2세 시기에 델포이의 호소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있었다는 헤로도토스의 묘사는 키레네와 바르케 일대에서 기원전 6세기경부터 아테네, 코린토스, 라코니아, 로도스, 이오니아 등 다종다양한 수입 도자기가 급증하는 고고학적 양상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는 키레네가 단순히 단일 모국 테라에 의존한 폐쇄적 식민지가 아니라 6세기 이후 범그리스 세계 전체와 거대한 상업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국적 이주민의 도시로 팽창했음을 고고학이 증명합니다. 코로비우스가 머물렀던 플라테아 섬 부근이나
6년간 거주했던 해안계곡 아지리스에서의 탐사 결과 석조 성벽이나 주거지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르케 지역 역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헤로도토스 서술과의 정합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로도토스의 서사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과장이나 윤색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핵심 사실의 틀 자체는 고고학과 에피그래피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됩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집트, 스키티아, 그리고 리비아의 구조적 대칭성.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 문명을 중심축으로 삼고 동서남북의 변방 문명들을 구조주의적으로 배치하여 거대한 거시적 지형도를 그립니다. 제2권의 이집트, 제4권 전반부의 스키티아, 그리고 후반부의 리비아 로고스는 단순한 병렬적 민족지가 아니라 뚜렷한 대칭성과 차이를 통해 제국 확장의 한계와 문명 정체성의 교차를 웅변하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역사가 프랑수와 아르토그가 타자성의 수사학이라 명명했듯 이집트와 스키티아는 세계의 양극단을 형성하며 서로 완벽한 대립항을 이룹니다. 지리와 기후부터 봅시다. 이집트와 스키티아는 각각 나일강과 이스터강, 즉 다뉴브 강이라는 거대한 두 강에 의해 대칭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두 강이 위도상 거울처럼 대칭적인 방향과 길이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기후적으로도 이집트는 영원한 여름의 땅인 반면 스키티아는 8개월간 가혹한 빙설이 지속되는 동토의 땅입니다. 문명의 차원에서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집트는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그리스 종교와 기하학의 원류를 제공한 세련된 고대인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스키티아는 역사적 깊이가 전혀 없는 가장 신생민족이자 농경을 하지 않고 마차 위에서 생활하는 고립된 타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두 양극단을 모두 침공했습니다. 환경에 길들어 방어적 관성에 젖은 이집트는 캄비세스에게 단숨에 무너졌지만 유목의 공간적 무한성을 활용하는 스키티아 앞에서 다리우스 1세의 정복욕은 무참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아 로고스는 이 거대한 대비 구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할까요? 스키티아는 외부 문화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도입하려 한 자국민 아나카르시스와 스킬라스를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닫힌 세계였습니다. 반면 리비아의 그리스인들은 달랐습니다. 리비아 토착 여성들과 기꺼이 혼인했고 데모낙스 개혁에서 보듯 이방인들을 시민단으로 포섭했으며 이시스 숭배와 소고기 금기 등 토착민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문명이 타자성을 극복하고 확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조차 리비아 사막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리스의 식민 뿌리를 끝내 완전히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이 서사를 통해 포착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척박한 변방의 한복판에 법률과 헌정을 구축하고 토착민과 섞이며 헬레니즘의 씨앗을 싹 틔운 생명력. 스키티아인들이 외부를 거부하며 텅 빈 평원을 유랑하는 폐쇄적 집단으로 남은 반면 리비아에 남겨진 그리스인들은 그 뜨거운 이방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리비아 로고스가 헤로도토스 서사 속에서 획득하는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키레네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그리스 식민화 운동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신탁이라는 강제와 기근이라는 압박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전략적 기만과 협상을 통해 입지를 결정하고 혼인과 종교적 수용을 통해 도착민과 섞이며 내분과 외세 개입을 겪으면서도 헌정 개혁으로 생존을 도모한 복합적인 역사였습니다. 헤로도토스의 리비아 로고스는 정복자의 서사가 아닙니다. 낯선 땅에 뿌리 내리려는 인간의 지난한 노력, 타자와의 충돌과 융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혼종적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수박겉핥기는 앞으로도 그 복잡한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